60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왜 이긴 회사의 웃음기가 먼저 사라졌을까요? 이겼다고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이긴 쪽이 먼저 표정이 굳었습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을 손에 쥔 독일 조선소가 축포 소리가 채자자들기도 전에 웃음기를 잃어버렸어요. 계약을 따낸 회사라면 샴페인부터 터뜨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장면이 나온 겁니다. 왜 세계 최고 잠수함 명가가 대박을 따내고도 초상집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진 한국이 속으로 웃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올까요? 오늘 이 두 질문을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표면에서 왜 독일이 이겼는가? 그 다음날 왜 웃음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 판이 왜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갈 열쇠는 딱 하나예요. 생산 슬롯.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만들 자리 한 칸, 그게 슬롯이에요. 점심시간에 이거 하나만 챙겨가셔도 오늘 30분이 안 아깝습니다. 자, 첫 장면부터 갑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드는 힘의 문제거든요. 뉴스에서는 누가 이겼냐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겼다는 그 회사가 이걸 언제 만들어서 넘길 수 있는가? 이 숫자 한 번이라도 짚어본 보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뒤져봤는데 거의 없어요. 계약 규모라는 큰 숫자만 눈에 들어오지 정작 그걸 만들어낼 자리는 안 보이는 거죠. 먼저 표면부터 뜯어봅니다. 2016년 7월 6일 캐나다에서 카니 총리가 발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낡아빠진 잠수함을 갈아치우는 초대형 사업,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자리에 이름이 올라간 회사가 독일의 TKMS입니다. 이 TKMS라는 회사가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잠수함을 100년 넘게 만들어 온 노포 중에 노포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다 밑을 소리 없이 누비는 배로 세계의 이름을 각인시킨 나라가 독일이고 그 기술의 맥을 이어받은 회사가 TKMS예요. 잠수함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명가입니다. 규모를 들으시면 입이 벌어져요. 캐나다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이 최대 12척. 여기에 배만 넘기고 끝이 아니라 수십 년 정비까지 통째로 묶었더니 총 사업비가 최대 60조 원에 이릅니다. 6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겨요. 그 예산 안에는 육해공 월급도 전투기도 미사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큰 살림의 절반이 계약서 한 장에 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독일이 뽑힌 결정적인 이유가 배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력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작용한 건 이른바 명분이었어요. 나토 호환성. 어렵게 들리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집집마다 콘센트 규격이 다르면 플러그가 안 꽂히잖아요. 같은 동맹끼리는 애초에 규격을 맞춰놨어요. 잠수함은 혼자 다니는 무기가 아니라 동맹 함정들과 손발을 맞춰 움직여야 하니 이 규격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캐나다는 나토 창설 멤버고 독일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 파트너십 국가, 한 발자국밖에 서 있는 처지였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이 다른 데서 생긴 정치적 문턱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는 깔끔해요. 강한 쪽이 이겼고 축포가 터졌고 끝 발표 당일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갔고 언론은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장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이긴 독일 쪽에서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조선소 안쪽에서는 웃음기가 슬그머니 가시고 오히려 곤란해하는 기색이 새어나왔습니다. 축포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승자의 표정이 굳어버린 거죠. 이유가 참 뜻밖이었어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 나토 회원국 여부로 갈렸다는 거네요.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정치적 문턱에 걸렸다. 여기서 이야기 끝일 것 같죠. 축배 들었으면 됐고 한국은 다음 판 노려보면 되고 그림이 정리되잖아요. 근데요, 며칠 뒤 흘러나온 그 이상한 소식의 정체가 이겁니다. 숫자 2개만 나란히 놓아보시면 무릎을 탁 치시게 돼요. 첫 번째 숫자, TKMS가 지금 손에 쥔 일감 계약은 따놨는데 아직 못 만들고 밀려있는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돈으로 치면 약 185억에서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30조 원 안팎이에요.
30조 원어치 주문이 미리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죠. 근데 두 번째 숫자를 옆에 딱 붙여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매출, 실제로 배를 만들어 넘기고 받는 돈이 1년에 약 21억에서 22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예요. 자,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쌓여있는 일감이 30조, 1년에 소화하는 게 3조. 지금 쌓인 주문이 한 해 매출의 약 10배라는 겁니다. 우리 살림으로 옮겨볼게요. 한 해에 3천만 원 버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3억 원어치 할 일이 미리 예약이 잡혀 밀려 있어요. 손님은 계약금까지 걸어놨는데 이 집벌이 속도로는 다 처리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립니다. 통장에 미리 잡힌 돈만 보면 세상 부러운 부잣집인데 정작 새 손님한테는 10년 뒤에 오시라는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예요. 이겼는데 만들 자리가 없다. 이 이상한 말의 정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수함이라는 물건은 자동차랑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는 공장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를 쭉 깔아놓고 부품이 지나가는 대로 조립해서 하루에도 몇백 대씩 척척 뽑아냅니다. 앞차가 나가면 곧 뒤차가 들어와요. 그런데 잠수함은 그런 라인 생산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도크라는 커다란 작업자리 한 칸에 잠수함 한 척을 통째로 눕혀놓고 거기서 몇 년을 붙잡고 만들어요. 강철 선체 이어붙이고 그 안에 수천 가지 정밀 장비 채우고 물에 띄워 시험까지 다 맞춰야 하거든요.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보면 15년까지 그 한 칸을 배한 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라인이 회전문이라면 잠수함 도크는 한 사람이 몇 년을 눌러앉는 지정석이에요. 만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원래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안 되는 자리마다 한 척이 들어앉아서 몇 년씩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 새 주문이 아무리 들어와도 넣을 데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넘쳐도 앉힐 자리가 없으면 배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이 도크 한 칸, 그게 바로 슬롯이에요. 자, 그럼 지금 그 도크 앞줄에 누가 서 있을까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캐나다가 도입하기로 한 잠수함은 212CD라는 최신형인데요. 이 배는 원래 독일이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2021년에 독일과 노르웨이가 손을 잡고 우리 돈 8조 원이 훌쩍 넘는 55억 유로를 들여 함께 개발한 배입니다. 두 나라가 같이 돈을 댔으니 당연히 자기들 목부터 챙기겠죠. 숫자를 세워봅니다. 노르웨이가 먼저 4척을 주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2척을 더 얹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해군도 자기들이 쓸 4척을 추가로 계약했어요. 노르웨이 6척에 독일 4척, 벌써 10척이 넘습니다. 이 배들이 전부 독일 조선소 도크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계약서에 도장도 다 못 찍었는데 앞에는 이미 10척 넘는 손님이 저마다 순번표를 손에 꼭 쥐고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는 급합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슬슬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초도 물량을 2034년까지는 손에 쥐어야 합니다.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짧게 잡아도 대 6해가 걸린다는 걸 떠올리면 2034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크가 이미 꽉 차 있다는 게 문제죠. 캐나다 배 자리를 만들려면 앞줄에 선 그 10척 중 누군가한테 뒤로 물러나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 앞줄에 서 있는 게 다름 아닌 독일 자국 해군이고 함께 돈을 대며 배를 개발한 파트너 노르웨이예요. 우리 집 안방 자리를 빼서 뒤늦게 온 손님한테 내주는 격이고 동업자한테 자네 순서 좀 밀어달라고 손을 비비는 상황입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셈이에요. 그럼 라인을 새로 깔면 되지 않느냐? 사실 TKMS도 손 놓고 있진 않아요. 킬 조선소에 더해서 비스마르의 잠수함 신규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큰 투자예요. 사람도 왕창 뽑습니다. 원래 140명 정도이던 인력을 2029년 말까지 500명 수준으로 10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것만 보면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라인을 깔고 설비를 들여놓는 것까지는 돈이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잠수함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정밀 덩어리예요.
용접 하나, 배관 하나가 승조원 목숨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라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능숙하게 다룰 숙련공을 오랜 시간 길러내야 하고 부품을 대주는 협력업체들 공급망도 새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도크와 숙련공과 공급망, 이 셋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돌아가야 자리가 겨우 하나 늘어나요. 돈다발을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보면 60조 계약이라고 다들 박수를 치는데 정작 도크 뚜껑 열어보면 아무도 옷을 안 입었다고 안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이 30조, 대3조, 이 대비를 한 번이라도 짚어준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판에는 슬롯보다 더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배 12척만이 아니에요. 수십 년 쓸 무기 체계를 통째로 새 것으로 갈아엎으려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배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나라를 지킬 새 살림살이를 통째로 드리는 셈이에요. 그 큰 결심을 하면서 그냥 배만 주세요 하고 끝낼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계약서엔 무거운 문장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굴리게 해달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보와 사람. 캐나다는 이 최신 잠수함을 운용하고 정비할 인력을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배 안에 담긴 기술 정보까지 함께 넘겨받고 싶어 하고요. 둘째는 현지 경제기업. 캐나다 땅에 공장을 세우고 캐나다 국민을 고용하고 부품 만들고 정비하는 일을 현지에서 하게 하고 핵심 기술까지 넘겨달라는 겁니다. 방산업계에선 이걸 절충교역, 어려운 말로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큰 돈 주고 무기 사줄 테니 그 대가로 우리 산업에도 뭔가를 남겨놓으라 이겁니다. 문제는 파는 쪽이에요. 도장을 쾅 찍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도장은 오히려 시작이에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몇 년씩 가르쳐 숙련공으로 키워야 하고 아껴온 기술을 넘겨줘야 하고 배를 다 넘긴 뒤에도 그 배가 바다를 누비는 내내 정비를 책임져야 해요. 이 모든 걸 길게는 20년, 30년에 걸쳐 이행합니다. 우리로 치면 신입사원이 부장 달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항산이 3번 바뀌는 세월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냉정한 견해가 나옵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조건이 정말 과했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못 잡은 쪽이 더 나은 선택을 한 셈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한 회사가 한 나라의 과한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계약을 따내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다음에 무기를 사려는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는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다 넘겨줬다던데 그럼 우리한테도 그만큼 해주셔야죠. 한번 올라간 눈높이는 좀처럼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캐나다가 요구서에 얹은 조건들 하나하나가 사공 1명씩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집이 손님한테 더 얹어주기 시작하면 옆집 손님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 집은 이만큼 얹어주던데요. 결국 온 동네 상인들이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방산 시장도 이거랑 똑같아요. 한 나라가 관철시킨 무리한 조건이 그 다음 계약부터는 파는 쪽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30년짜리 약속을 하나라도 어기면 국가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무거운 계약이에요. 잘 팔았다고 축배 들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곱씹어 볼 게 있어요. 사인이 나는 그 순간부터 파는 회사는 그 나라의 발이 단단히 묶여버리는 셈입니다. 3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품 라인을 굴리고 정비 인력을 보내야 해요. 계약서 한 장 뒤에 어른 인생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60조라는 앞면 숫자만 번쩍이지 그 뒷면에 깔린 그림자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선요, 얼마에 따내느냐, 못지않게 어떤 조건으로 따내느냐가 산업 전체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큰 금액 뒤에 30년짜리 짐이 얼마나 무겁게 매달려 있느냐, 그리고 그 조건이 앞으로 업계 전체의 발목을 잡을 나쁜 선례가 되느냐, 여기까지 따져봐야 진짜 계산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많이 따내는 건 부러움이고 제때 만들어내는 건 실력입니다. 아니, 진판인데 실속을 챙겼다는 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여기서 진 한국이 실제로 챙긴 걸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오션은 이번에 예비 공급업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순위 자리인데요. 앞에선 독일과 캐나다의 협상이 틀어지거나 자꾸 지연되면 그 협상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얼핏 보면 아직 기회가 살아있네 싶죠.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예비 자리라는 게 진짜 계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앞에 선 나라의 가격을 깎는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너네가 안 하면 뒤에 한국이 있다 이러면서 우선 협상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소비되는 거죠. 그럼 진짜 실속은 어디에 있느냐? 이왕 그 큰 협상 테이블에 불려나간 김에 잠수함 본계약이 어렵다면 다른 걸 받아내자는 겁니다. 캐나다가 사려는 게 잠수함만은 아니거든요. 지상장비, 전차나 자주포, 그리고 항공 분야까지 협력할 몫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이 지상장비랑 항공 쪽은 우리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분야예요. 잠수함으로 문을 두드렸다가 정작 계약은 우리가 더 잘하는 물건으로 챙기는 실속 있는 그림인 거죠. 여기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소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홍보 효과예요. 이번에 우리가 내세운 배가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이었는데요. 이 배가 좀 특별해요. 원래 캐나다가 원한 건 재래식 초계 잠수함, 딱 그 정도 체급에 맞춰 뽑은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 3에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관에다 장거리 능력까지 얹혀 있어요. 이 체급 기준으로 보면 사실 넘치는 스펙, 오버 스펙이거든요. 계약을 못 따더라도 이런 배를 세계 무대에 떡하니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광고입니다. 도산한 창호함을 실제로 캐나다 앞바다까지 보내 성능을 직접 보여줬으니 말로만 한 홍보가 아니었던 셈이에요. 그럼 다음 무대는 어디냐? 지금 문이 열려 있다고 거론되는 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견제해야 하는 처지라 난생 처음으로 잠수함을 갖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재래식 잠수함 2척을 검토 중인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필리핀 잠수함 쪽은 하나오션이 주도해서 뛰고 있고 HD 현대는 프리깃 같은 물 위의 배 수상함 쪽에서 강한 겁니다. 잠수함과 수상함 담당 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남미도 있어요.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독일제 209라는 낡은 잠수함을 굴리고 있는데 이걸 슬슬 바꿔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칫국은 절대 금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사우디도 필리핀도 남미도 전부 문이 열려 있다 정도로 거론되는 이야기지 확정된 계약이 아닙니다. 거론된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왜 이렇게 조심하라고 거듭 말씀드리냐면요. 뼈아픈 참고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209 잠수함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팔아본 최초이자 사실상 유일한 실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결함이 나오고 뒤에 맺기로 한 계약은 대금 문제로 사실상 무산돼 버렸어요. 결국 2024년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아니라 프랑스 배를 골랐습니다. 잘 팔았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한국은 개미예요. 지난 30년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겨울 대비하듯 독급하고 사람 키웠습니다. 이번 캐나다판은 그 개미가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올려본 판이에요. 계약 하나 놓쳤다고 판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스펙 비교표만 놓고 얘기해요. 근데 이번 판이 왜 한국한테 오히려 실속을 남겼는지 이 구조를 짚어준 분석이 몇 개나 보이시나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60조 계약서를 손에 쥔 다음 날 왜 이긴 회사의 웃음기가 먼저 사라졌는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앞에는 10년치 순번표 든 손님이 줄 서 있고 새로 도장 찍은 캐나다 물량을 어디에 끼워 넣을지 답이 없거든요. 30조 백로구가 밖에서 보면 훈장이지만 안에서 보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던 겁니다. 이 원리가 무서운 건 잠수함 도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도체를 보세요. 주문은 세계 곳곳에서 밀려드는데 그걸 찍어낼 공장 한 동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조선도 똑같아요. 배를 더 달래 네 올리 서는데 도쿠항 간이 비어야 다음 배를 계약서는 순식간에 쌓이는데 그걸 감당할 라인을 새로 까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지을 공장과 돌릴 라인과 그걸 다룰 사람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회사라도 제 손으로 받은 주문 앞에서 쩔쩔매게 돼요.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만들 자리가 모자라서요. 그래서 한나라 산업의 진짜 실력은 얼마나 많이 따내느냐가 아닙니다. 따낸 걸 약속한 그때에 진짜로 만들어내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우리 삶과 이어지느냐. 만드는 힘이 곧 일자리이고 수출이고 나라 곳간을 채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그 안에서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도크의 배가 채워지면 옆 동네 협력업체까지 일감이 돌고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에도 불이 켜져요. 배가 팔려나가면 그 돈이 나라로 들어오고 그렇게 벌어들인 실력이 세금이 되고 예산이 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실력이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의 밥벌이로 이어져요. 지금 한국이 바로 그 만드는 힘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맨손으로 하나하나 도쿠를 파고 사람을 키워가며 만들어 온 저력입니다. 이번 캐나다건은 계약 하나를 놓쳤을 뿐이에요. 판을 읽는 눈과 진짜로 만들어내는 힘,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느 나라가 커다란 사업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접하시면 시선을 한 곳만 옮겨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이겼나 하는 승패만 보지 마시고 저 물량을 저 나라가 약속한 때에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따져보시는 겁니다. 이 만드는 힘의 시대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